우리 며느리는 결혼식에 온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한심한 노처녀인지를 똑똑히 알게 했다. 며느리는 나를 외톨이들을 위한 테이블에 홀로 앉혔고 자기 아들의 아버지에게조차 버림받은 비참한 노처녀라는 잔인한 이야기들을 퍼뜨렸다. 하지만 한 의문의 남성이 내게 속삭였다. 저녁 식사 동안만 저와 함께 있는 척하세요. 내 인생 최악의 악몽이 될 뻔했던 그날 밤은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가장 달콤한 복수극으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알게 되면 정말 기쁩니다. 연회장의 가장 먼 테이블에 홀로 앉아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식에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이름은 이서연, 나이는 42세다. 지난 23년간 아들 민준의 아버지가 내 임신 소식을 듣고 사라진 후 나 혼자 민준을 키웠다. 쉽지 않았지만 나는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즉 사랑, 교육,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민준은 자라 유능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로펌에서 유서 깊은 부유한 가문의 야심 있는 젊은 여성 김유나를 만났다.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중고품을 감정하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말에는 숨기려 하지도 않는 경멸이 항상 묻어 있었다. 어머님, 재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그녀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거짓된 다정함으로 말했다. 민준 씨에게 들었어요. 임신한 채로 버려진 충격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셨다고. 정말 큰 상처였겠어요. 그렇죠? 어떤 여자들은 남자를 곁에 두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항상 교양 있는 미소로 응수하며 분노를 삼켰다. 나는 민준이를 키우면서 행복했어요. 모든 사람이 완전해지기 위해 짝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물론이죠, 물론. 그녀는 그 독이 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혼자인 여자들이 밤에 잠이라도 편히 자려고 다들 그렇게 말하죠. 민주는 이런 잔인한 가시 돋친 말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유나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나는 아들의 행복에 간섭하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걱정을 삼키고 그녀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거리를 두라고 소리치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놀랍게도 나는 거의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다. 유나와 그녀의 어머니 윤희숙 여사가 모든 결정을 내렸다. 내가 청첩장이나 장식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나는 초조한 눈빛을 받았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윤 여사는 딸과 똑같은 것만한 말투로 말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혼자서도 신경 쓸 일이 많으시잖아요. 게다가 저희는 좀 격조 있는 결혼식을 원하거든요. 아시죠? 품격 있는. 그 함의는 명백했다. 나는 그들이 계획하는 완벽한 결혼식에 기여할 만한 세련됨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리허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첫 번째 진짜 타격을 느꼈다. 유나는 모두를 모아 테이블 배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서연 어머님. 그녀는 연회장의 좌석 배치도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머님은 저쪽 구석에 있는 15번 테이블에 앉으시면 돼요. 나는 배치도를 보았고 15번 테이블이 주 무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화장실 입구 근처에 거의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하객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헤드 테이블에 앉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침내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민준이 물었다. 그래도 제 어머니시잖아요? 유나는 내가 이미 잘 아는 그 연습된 미소를 지었다. 자기야, 헤드 테이블은 커플들만 앉는 곳이라서요. 어머님은, 알잖아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분들과
편안하게 계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가 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공식 사진에 버려진 강아지처럼 보이는 건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언제나 그랬듯 결국 굴복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결혼식은 내 아들이 얼마나 불공평하든 상관없이 항상 아내의 편을 드는 삶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기운을 내려고 노력했다. 이 날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남색 드레스를 입었다. 머리, 화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이 단장했다. 유나에게 내가 낙담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쁨을 주고 싶지 않았다. 결혼식 자체는 아름다웠다. 인정해야만 했다. 성당은 흰색과 금색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내 아들은 제단에서 빛이 났다. 나는 아들이 서약을 할 때 울었다. 그가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그가 들어가게 될 가족이 두려웠다. 하지만 굴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곳은 피로연에서였다. 신라 호텔의 우아한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유나의 들러리 중 한 명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고 내 테이블로 안내했다. 여기가 어머님 테이블이에요. 서연 어머님. 그녀는 연회장의 가장 먼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다. 유나 씨가 어머님은 주목받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잖아요. 특정 나이대의 독신 여성들은 이런 행사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자리에 앉아 내 테이블 동료가 될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고양이 이야기만 끝없이 하는 나이든 아주머니, 술 문제가 분명해 보이는 유나의 먼 친척, 그리고 밤새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지루한 10대 2명.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내 외딴 구석에서 나는 유나가 여왕처럼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가끔 멈춰서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내 쪽을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뒤에는 악의적인 웃음소리가 따랐다. 내가 그 주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 천재일 필요는 없었다. 불쌍한 서연 어머님. 내 테이블 근처 하객 무리에게 그녀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상상이나 가세요? 임신한 채로 버려지고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 민준이는 거의 혼자 자란 셈이에요. 가엾게도. 어머니는 구석에서 울기 바빴거든요. 굴욕의 정점은 유나가 공식적인 소개를 하기로 했을 때 찾아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파티의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물론 민준 씨의 어머니를 빼놓을 수 없죠. 그녀는 내 외딴 구석에 있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혼자서 민준이를 키우신 서연 어머님, 진정한 여전사시죠. 항상 일과 아들에게만 집중하셔서 다른 사랑을 찾을 시간이 없으셨죠? 아니면 아마 짐이 있고 자식이 있고 과거가 있는 여자를 감당할 만큼 관심을 가진 남자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연회장 전체가 나를 돌아보았고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다른 이들은 내가 이미 잘 아는 그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손을 흔드는 동안 얼굴이 창피함으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이 어머님의 행운의 날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유나가 말을 이었다. 여기 독신 삼촌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더 젊은 사람을 찾고 계시긴 하지만요. 기분 나쁘게 듣진 마세요. 어머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민준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자기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내 인생을 아들에게 바쳤는데 이제 그는 아내가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다.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던 참에 누군가 내 옆에 빈 의자를 끄는 것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넓은 어깨를 돋보이게 하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잘 차려입은 40대 중반쯤의 남자가 보였다. 그는 강인한 얼굴에 깊이 있는 갈색 눈,
그리고 이 분위기에서는 드문 진실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와 함께 있는 척하세요. 그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으며 속삭였다. 나는 잠시 반응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방금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누구도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랑의 어머니는요. 저를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나는 여전히 경계하며 대답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눈가에까지 번졌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유나 양아버지의 오랜 친구지만 그 가족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지는 않는 것 같군요. 그리고 당신은 서연님이시겠지요. 그 재능 있는 변호사를 혼자 키워낸 놀라운 여성. 나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유나가 퍼뜨린 이야기 너머의 나를 봐주는 듯한 이 낯선 남자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왜 이러시는 거죠? 내가 물었다.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굴욕시키는 사람들을 특히 싫어한다고 해두죠. 게다가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 파티에서 가장 우아한 여성의 파트너로 보이는 것은 더 없는 기쁨일 겁니다. 그가 너무나 진심으로 말하는 방식에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아름답다고 느꼈다. 나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며 내 선택지를 가늠했다. 혼자 앉아 굴욕을 감내하거나 이 매력적인 낯선 이의 도움을 받아 어쩌면, 아주 어쩌면 유나에게 그녀가 준 약을 조금 맛보게 해줄 수도 있었다. 좋아요.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계획이 뭐죠? 도연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우선 사람들에게 진짜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주죠. 그는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응시하며 섬세하게 입을 맞추었다.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나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인생의 경로를 완전히 바꿀 밤이 시작되었다. 효과는 거의 즉각적이었다. 도연은 분명 중요한 인물이었다. 여러 하객들이 그를 알아보고 보내는 시선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곧 연회장 반대편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유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도연에게 속삭였다. 좋아요. 그가 윙크하며 대답했다. 볼거리를 좀 주자고요. 도연은 우리가 오랜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샴페인을 따라주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 몸을 기울이고 내 농담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며 웃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정말로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을 시작하셨다고요? 내가 내 작은 회사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가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다. 네, 민준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작은 프로젝트들로 시작했어요. 집이 비었을 때 바쁘게 지낼 무언가가 필요했거든요. 나는 놀랍게도 이 낯선 이에게 내 삶의 세부 사항을 편안하게 공유하며 설명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서연님.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인데 동시에 사업까지 일구시다니. 당신은 비범한 분입니다. 그의 말은 내가 익숙해진 그 거만한 톤 없이 진심으로 들렸다.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신선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실패자들의 테이블이 갑자기 파티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소가 된 듯했다. 심지어 10대들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저 남자 누구야? 유나의 이모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묻는 소리를 들었다. 서연 어머님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건 처음 보는데 저분은 박도연 대표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존경의 어조로 대답했다. 아너스 그룹 회장님이요. 저 여자랑 뭘 하고 있는 거지? 소문은 연회장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박도현. 갑자기 그 이름이 이해가 되었다. 나는 경제 잡지에서 그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로
자선 활동과 사생활에 대한 신중함으로 유명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면에서 그는 내 파트너처럼 보였다. 당신이 그 박도연 대표님이셨군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약간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유나 양이 저 샴페인 잔에 질식할 것 같다는 거죠. 나는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고 유나가 정말로 망연자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쪽을 쳐다보며 미친 듯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 옆에 민준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유나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 충격, 분노, 그리고 그래, 질투가 뒤섞인 그 표정은 내 상처받은 자존심의 연고와 같았다. 유나가 개입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인공적인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로 왔다. 서연 어머님, 도연 대표님을 아시는 줄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날카로웠다. 정말 반가운 놀라움이네요. 이렇게 저명한 친구가 있다고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도연은 정중하게 일어섰지만 나를 놀라게 한 보호적인 제스처로 내 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유나, 양, 결혼 축하합니다. 모든 게 정말 아름답네요. 그는 상냥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죠? 어머님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의 누구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없어서요. 그녀는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희는 항상 어머님이 아시잖아요. 너무 외로워서 사교 생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연이 말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들 중 일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간직하는 것들이죠. 동의하지 않나요? 모든 관계가 가치를 갖기 위해 공개적으로 과시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아하지만 전곡을 찌르는 그 말에 유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분명 반박당하는 것에, 특히 자신의 결혼식에서 반박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물론이죠.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이 구석에서도 파티를 즐기고 계시길 바라요. 불행히도 저희가 테이블을 신분에 따라 배치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죠? 신분에 따라서요? 도연이 거짓된 순진함으로 물었다. 그렇다면 서연님을 여기에 배치한 것이 흥미롭네요. 그녀의 지성, 우아함, 그리고 혼자서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것을 고려하면요. 저는 그녀의 신분이 꽤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당신이 사람들을 더 피상적인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지 않다면 말이죠. 유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동선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도연이 매력적인 미소로 말했다. 저희는 춤을 출까 생각 중이었어요. 음악이 아주 좋네요.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누구죠? 서연님이 인테리어 프로젝트로 환상적인 작품들을 해냈거든요. 아마 당신 새 집에 그녀를 고용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고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우리가 댄스 플로어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내 등 뒤에서 유나의 분노에 찬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나는 그 작은 승리의 매 순간을 음미했다. 그녀가 단단히 화났어요. 나는 미소를 참으려 애쓰며 말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도연이 대답하며 나를 플로어 중앙으로 이끌었다. 춤출 줄 아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나는 갑자기 긴장하며 고백했다. 걱정 마세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도연은 훌륭한 댄서였고 우리는 곧 마치 오랫동안 함께 춤을 춰온 것처럼 플로어를 흘러다녔다. 밴드는 느린 곡을 연주했고 내 허리를 감싼 그의 팔은 나를 보호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기분이 들게 했다. 모두가 쳐다보고 있어요. 나는 동시에 노출된 듯 하면서도 힘있는 기분으로 속삭였다. 쳐다보게 둬요.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진작 봤어야 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비범한 여성을요. 우리가 춤을 추는 동안 나는 결혼식의 공식 사진작가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제 댄스 플로어를 장악한 이 미스터리한 커플에게 분명히 관심이 있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가 카메라를 들며 물었다. 물론입니다. 도연이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결국 이런 순간들은 영원히 간직할 가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내 사랑? 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이 사진들이 민준과 유나의 공식 결혼 앨범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한심한 노처녀가 연회장에서 가장 탐나는 남자 중 한 명과 함께 무대를 훔친 그날 밤의 영원한 기록으로 음악이 끝났지만 도연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다시 테이블로 이끌었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모두가 우리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우리를 위해 샴페인을 주문하고 내 삶, 내 꿈, 내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아무도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보던 하객들이 이제는 호기심, 심지어 질투심에 찬 눈으로 보는 듯했다. 예전에 나를 거만하게 대하던 유나의 이모들은 이제 도연과의 내 관계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다가오려 했었다. 두 분은 안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들 중 한 명이 호기심을 거의 숨기지 못하며 물었다. 충분히 오래됐죠. 도연이 수수께끼처럼 대답하며 내게 윙크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에 도연 대표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 관계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의 모든 측면을 광고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서연님과 저는 홍보보다는 질을 선호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 사랑? 조용한 복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달콤했다. 유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의 모든 충격받은 시선, 모든 혼란스러운 속삭임, 모든 불신의 표정이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다. 밤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도연은 내 곁에서 나를 숨겨줘야 할 한심한 미혼모가 아니라 명예의 손님처럼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누군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커플인지 언급할 때마다 유나의 얼굴이 분노로 점점 더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신부가 부케를 던지는 전통적인 순간에 일어났다. 모든 미혼 여성분들은 플로어로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외쳤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유나의 눈에는 내가 구음 가능하고 절박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을 그 전통에 참여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자, 어머님. 유나가 거짓된 활기찬 어조로 불렀다. 오늘이 어머님의 행운의 날이 될지 누가 알아요? 아마 이 모든 세월 끝에 마침내 남자를 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함정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는 훨씬 젊은 여성들, 부케를 잡기 위해 안달이 난 그들 한가운데 나를 세워 다시 한번 나를 모욕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도연이 일어섰다. 사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울렸다. 저는 서연님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운이나 부케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미 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성실함, 재능, 아름다움,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불행히도 동화 같은 결혼식조차도 천성적으로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보장해 줄 수 없는 것들이죠. 놀라움에 찬 침묵이 연회장을 덮었다. 나는 유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고, 순간적으로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내 명예를 지키는 것 이상이었다. 누군가 마침내 유나의 잔인함을 있는 그대로 폭로한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이 큰 농담인 것처럼 웃으려 애썼다. 에이, 그냥 재미있는 전통일 뿐이잖아요. 어떤 전통들은 도현이 대답했다.
여성이 완전해지기 위해 남자가 필요하다거나 신부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하객을 모욕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같은 구시대적인 생각을 영속시키는 데만 기여할 뿐입니다. 군중 속에서 동의하는 몇몇 웅성거림이 있었다. 유나는 갑자기 무도회의 여왕으로서의 빛을 잃고 몇 센티미터는 작아진 듯 보였다. 민준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것은 그날 밤 그가 처음으로 내게 제대로 말을 건 것이었다. 나는 내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운 아이를 바라보며 사랑과 실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냥 도연 씨와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 도연 씨라니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민준이 내 옆에 있는 남자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말했다. 도연은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도연입니다. 서연님의 아드님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연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당신이 성장한 모습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지만 아마도 당신 어머니가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동안 침묵을 지키는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주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일 만큼의 양심은 있었다. 그는 분명히 놀란 채로 자동적으로 도현의 손을 잡았다. 아너스 그룹의 박도연 대표님. 맞습니다. 도연이 친근한 미소로 확인해 주었다. 어머니를 그분이 받아 마땅한 만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민중군. 서연님 같은 여성은 드물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울 만큼 강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기에 모욕을 견딜 만큼 친절하며 완전히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결혼식을 망치지 않을 만큼 품위가 있죠. 나는 아들의 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깨달음, 아마도 부끄러움. 그는 나를, 그리고 도연을, 그리고 이제 그의 옆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미소 지으려 애쓰는 유나를 차례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우리 나중에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 아들아. 나는 평온한 미소로 대답했다. 내 날을 즐기렴. 너의 축하 자리니까. 민준이 눈에 띄게 동요한 유나를 데리고 멀어지는 동안 도현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가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다. 완벽했어요. 나는 해방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마치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으려 스스로를 작게 만든 끝에 마침내 내 공간을 차지할 허락을 받은 것 같았다. 당신은 항상 그럴 권리가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그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믿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걸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을 뿐이죠. 밤은 깊어갔고 도연은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내 곁을 지켰다. 우리는 두 번 더 춤을 추었고 갑자기 나를 알고 싶어하는 다른 하객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서로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다. 나는 도연이 5년 전에 이혼했고 자녀가 없으며 여가 시간의 상당 부분을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단에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민준을 키우면서 겪었던 여정, 도전과 기쁨,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맨손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일구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서연님. 우리가 연회장의 더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직면했던 압박 속에서 무너졌을 텐데 당신은 오히려 꽃을 피웠군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인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단지 내 상황만이 아닌 내 강인함을 진정으로 봐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티는 자정 무렵 흩어지기 시작했다. 유나와 민주는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객들은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섰다. 도영과 나는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해낸 것 같군요. 그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무엇을 해냈다는 거죠?
나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이야기를 바꿨죠. 당신은 더 이상 불쌍한 미혼모가 아니라 이제 매력적인 사업가와 함께 있는 미스터리한 여인이죠. 그리고 당신 며느리는 공개적인 굴욕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배웠고요. 나는 그 묘사에 웃었다. 그게 더 나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다르죠.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것이 사람들의 기대와 우리 삶에 대한 그들의 권리의식을 깨뜨리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지 나를 구하러 온 잘생기고 성공한 남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을 변호하며 밤을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보았다. 왜 그러셨어요? 나는 이해가 필요해서 다시 물었다. 왜 내게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쓰셨죠? 도연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제 어머니도 미혼모셨습니다. 그녀는 똑같은 종류의 편견과 똑같은 비열한 추측에 직면하셨죠.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짓을 보았을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연회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당신에게서 제 시선을 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할 때조차도 조용한 위험이 있었죠.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도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탐색할 시간은 아니었다. 대신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고맙습니다. 나는 말했다. 그냥 제 인생 최악의 밤 중 하나가 될 뻔했던 것을 특별한 것으로 바꿔주셨고 며느리를 모욕하려던 그녀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달콤한 만족감을 주셨어요. 그는 손을 돌려 우리 손바닥이 마주 닿게 했고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과 가볍게 얽혔다. 밤이 여기서 끝날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나는 목덜미로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무슨 제안을 하시는 거죠? 부적절한 건 아니에요.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이 근처에 늦게까지 여는 멋진 카페가 있어요. 이 모든. 그는 결혼식의 쇼를 가리키며 주변을 가리켰다. 사회적 압박 없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 제안은 매력적이었다. 내 일부는 즉시 예라고 말하고 이 예기치 않게 즐거운 밤을 연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이전에 상처받았던 조심스러운 부분은 망설였다. 이것도 쇼의 일부라면요? 나는 내 두려움의 목소리를 내며 물었다. 끔찍한 며느리에 대한 완벽한 복수. 하지만 그러고 나면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도연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연님, 쇼는 마지막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끊는 순간 끝났습니다. 이제 이건 그냥 당신과 나 서로의 동행을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두 사람일 뿐입니다. 가식 없이 계획 없이 오직 가능성만 있을 뿐이죠. 그의 말, 그의 눈에 담긴 너무나 진실된 무언가에 나는 내 방어막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동안 모든 사람의 필요를 내 것보다 우선시한 후 어쩌면 나 자신에게 이 작은 사치를 허락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좋아요. 나는 결심했다. 그 카페에 가죠. 도연의 얼굴을 밝힌 미소는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우리는 코트를 챙겨 조용히 출구로 향했다. 모두의 관심이 여전히 신랑 신부에게 쏠려 있는 동안이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우리는 유나와 민준을 지나쳤다. 유나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시선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완벽한 세계가 뒤집힌 것 같았고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한심한 시어머니가 도시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남자 중 한 명의 팔짱을 끼고 결혼식장을 떠나는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벌써 가세요? 그녀가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파티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저희에게는 몇 시간 전에 시작됐죠. 도연이 정중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혼란은 있었지만 존경과 같은 무언가도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저희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래, 아들아. 나는 그를 재빨리 안아주며 대답했다. 여행 잘 다녀와. 돌아오면 얘기하자. 유나는 마지막까지 돋친 말을 참지 못했다. 정말 놀랍네요, 어머님. 어머님과 박 대표님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최근에 시작된 거죠? 아니면 이 모든 시간 동안 숨겨오신 건가요? 그녀의 어조는 우리 관계가 분명히 조작되었고 덜 외로워 보이려는 한심한 시도라고 암시했다. 이번에는 내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을 차례였다.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삶의 모든 면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만 유나야, 다른 사람들은 신중함의 가치를 이해한단다. 나는 의도적으로 잠시 멈춘 후 덧붙였다. 그건 네가 언젠가 배우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 결국 결혼은 단지 큰 행사 이상이니까 그렇지 않니? 그녀의 눈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커졌고 잠시 동안 완벽하게 평정을 유지하던 유나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한다. 나는 완벽하게 다정한 어조로 말을 마쳤지만 내 눈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바였어. 우리가 멀어지면서 나는 도연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정말 멋졌어요. 최고에게서 배웠죠. 나는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운 기분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왔고 도연의 차로 걸어가면서 나는 내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단지 복수의 만족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일부였지만 그것은 마침내 내 존엄성을 되찾고 폄하당하기를 거부했으며 유나와 민준에게,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내 가치가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느낌이었다. 늦은 밤의 카페는 도연이 묘사한 그대로였다. 아늑하고 조용하며 대화를 부르는 분위기였다. 우리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카페를 찾은 몇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무엇을 드시겠어요? 도연이 물었다. 카푸치노가 좋겠어요.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약간 비현실적인 기분으로 대답했다. 그가 주문하는 동안 나는 그를 더 잘 관찰할 기회를 가졌다. 카페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나는 연회장의 극적인 조명에서는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가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들은 진정한 표현으로 가득 찬 삶을 나타냈다. 그의 손이 자신감 있게 움직이지만 거만하지 않은 방식. 그의 왼손 약지에 없는 결혼 반지는 그의 이혼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저를 분석하고 계시는군요. 그가 내게 다시 주의를 돌렸을 때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나는 불시의 질문을 받았지만 솔직해지기로 했다. 네, 적대적인 결혼식에서 미혼모를 구하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진짜 박도연은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웃었다. 풍부하고 진실된 소리였다. 알고 싶은 건 뭐든지 물어보세요. 오늘 왜 정말로 저를 도와주셨나요? 완전한 진실을요. 도연은 주문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내 질문을 숙고했다. 완전한 진실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네, 제 어머니는 미혼모셨고 당신이 받는 대우를 보는 것이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얼마나 드러낼지 결정하려는 듯 잠시 멈췄다. 마이크 사건이 있기 전부터 당신에게서 제 주의를 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다. 위험입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은 그 끔찍한 테이블에 명백히 격리된 채로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숨거나 관심이나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죠. 당신에게는 조용한 강인함이 있었고 그것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놀라게 했다. 오랫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렌즈를 통해 나 자신을 보아왔다. 미혼모, 남자를 붙잡지 못한 여자, 아들을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한 불쌍한 사람, 누군가 나를 보고 강인함, 더 나아가 위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저는 별로 위험 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나는 고백했다. 굴욕감과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나타났을 때 유나의 얼굴을 보는 작은 복수심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녀가 했던 모든 잔인한 말들 끝에 그것은 만족스러웠죠. 그것은 당신보다 그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도연이 강렬하게 내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당신 며느리가 그런 사람 중 하나인 것 같군요. 그리고 복수에 관해서는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때로는 작은 복수가 바로 우리가 필요한 치료제이기도 하죠. 특히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얻어질 때 말입니다. 유나. 나는 아들이 인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젊은 여성을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정말로 나를 열등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첫날부터 마치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나를 실패자라는 상자에 넣어야 하는 것 같았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비밀리에 존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공격합니다. 도연이 관찰했다. 아마도 당신의 독립심, 미혼모로서의 강인함이 그녀가 비밀리에 부러워하거나 자신이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언젠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마도 언젠가 당신이 겪었던 역경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을 극복할 당신의 힘을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모든 것이 쉽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의 관찰에는 나로 하여금 새로운 관심으로 그를 바라보게 만드는 통찰력이 있었다. 인간 본성에 대해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제1에서는 사람들을 읽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가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그리고 인생에서는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특히 자신의 실수를 저지른 후에는요. 우리 커피가 도착했고 대화에 자연스러운 틈을 가져왔다. 나는 그 순간을 이용해 이 상황의 기묘함에 대해 생각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거의 모르는 남자와 카페에 앉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조차 잊고 있던 내 일부를 이해하는 것 같은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 그럼 당신은요? 내가 마침내 물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뭐죠? 이혼, 미혼모를 위한 재단?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 사이에서 천천히 컵을 돌렸다. 제 아버지가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에 가족이 너무 제약이 된다고 결정한 후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3가지 다른 일을 하셨죠. 결코 불평하지 않으셨고 얼마나 힘든지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은 그 기억에 부드러워졌다. 어머니는 7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요. 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어머니가 호텔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고 어머니의 희생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우울한 미소를 지었다. 이혼에 관해서는 저는 사실 당신 며느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과 젊었을 때 결혼했습니다. 지위, 외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포장에 집착했죠. 그 외관 뒤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제 파트너 중 한 명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진부하죠, 그렇죠? 그는 웃었지만 유머는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결혼을 끝낸 것이 불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우리는 완벽한 커플에 대한 연극 속 배우처럼 살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습니다. 서로에게 진정으로 솔직했던 적이 없었죠. 그것은 내게와 닿았다. 얼마나 많이 내가 부모님 댁에서, 학교 모임에서, 사교 행사에서 그렇게 느꼈던가. 용감한 미혼모 역할을 하는 배우처럼 마치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연인 것처럼 그 복잡성 속에서 결코 진정으로 보여지거나 이해받지 못했던가. 그 이후로 도연이 말을 이었다. 저는 편안한 거짓보다 불편한 정직을 선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당신 며느리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리는 쇼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신과 함께 여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보통 첫 데이트에서 공유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그는 잠시 멈추고 내 눈을 마주쳤다. 물론 이것이 데이트라면 말이죠. 나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렇다면요? 나는 내 대담함에 스스로 놀라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첫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겠어요. 그가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미소로 대답했다. 비록 상황이 비전형적이긴 했지만요. 비전형적이라는 건 예의 바른 표현이죠. 내가 웃었다. 누가 알았겠어요. 수십 년 만에 최고의 데이트가 아들 결혼식에서의 공개적인 굴욕으로 시작될 줄이야. 인생은 독특한 유머 감각이 있죠. 도연이 동의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낮은 순간이 우리를 가장 높은 목적지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는 내 안에서 공명하는 깊이가 있었다. 우리는 잘 맞는 한 쌍이네요. 그렇죠? 둘 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했고, 둘 다 더 진실된 무언가를 찾고 있고요. 아마도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카페로 이끈 것일지도 모르죠.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외모의 세계에서 같은 것, 즉, 진정성을 추구하는 영혼들의 상호인식. 그의 방식에는 너무나 진실되고 가식이 없어서 나는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다. 외모를 유지하거나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인테리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세요? 그가 부드럽게 더 가벼운 영역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활기를 띠었다. 내 일은 진정한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성장하고 있어요. 사실 친구들을 위해 작은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단골 고객층이 생겼고 최근에는 조수도 한 명 고용했어요. 당신의 장식 스타일은 어떤가요? 제가 맞춰볼게요. 기능성과 따뜻함을 결합한 스타일. 사람들을 안아주는 듯한 공간.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다. 오늘 밤 당신에 대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 직감일 뿐입니다. 당신은 외모보다 실체를, 과시보다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것이 당신의 작업에 반영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나는 그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인정했다. 저는 공간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반대가 아니라 제 고객들 중 다수는 젊은 가족이나 바쁜 전문가들로 잡지에 나오는 집이 아니라 진짜 가정을 원하죠. 그것은 저희 호텔에서 구현하려는 가치와 매우 비슷하게 들리네요. 도연이 말했다. 저희는 손님들이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기 위한 예쁜 장소만이 아니라 제2의 집을 찾았다고 느끼길 바랍니다. 대화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우리의 일철학, 좋아하는 책, 사랑하고 싫어하는 영화, 가보고 싶은 꿈의 장소들을 넘나들었다. 보통 첫 데이트에 따르는 긴장이나 기대감은 없었다. 아마도 기술적으로 데이트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특이한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해서 평소의 사회적 관습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카페 주인이 정중하게 다가와 마감 시간이라고 알려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머나,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거의 새벽 3시였다. 민준이가 대학 다닐 때 이후로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도연도 시간을 보고 놀란 듯 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당신이. 그는 마치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것처럼 잠시 멈췄다. 시계를 보는 것을 잊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보도에 멈춰섰다. 즐거운 밤의 끝에 따르는 그 어색한 망설임의 순간. 공기는 차가웠고 나는 본능적으로 어깨에 쇼를 여몄다. 집까지 데려다 드려도 될까요? 도연이 제안했다. 제 차는 호텔 근처에 주차되어 있어요. 나는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늦었고 태워다 주는 것이 반가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다른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의 상호작용을 가짜에서 잠재적으로 진짜인 무언가로 바꾸는 것. 하지만 나 자신의 용기를 재발견한 밤끝에 나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볼 자격이 있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친절할 것 같아요.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호텔로 다시 걸어갔다. 주차장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하객들은 이미 떠났다. 유일한 소리는 아스팔트 위를 걷는 내 구두 소리와 연회장 안에서 청소 직원들이 장식을 해체하는 희미한 소음뿐이었다. 여기 있네요. 도연이 우아한 검은색 세단 옆에 멈춰서며 말했다. 그는 나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그 구식 제스처가 나를 미소 짓게 했다. 차 내부는 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웠다.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대로였다. 내 집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도시에 대해, 그가 택한 경로에 대해, 내가 사는 동네의 변화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것은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밑에는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우리 사이에 떠다니는 말하지 않은 질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도현이 내 작은 연립주택 앞에 주차했을 때 나는 슬픔의 아픔을 느꼈다. 마법 같은 밤이 끝나가고 있었고 평범한 현실이 다시 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었다. 다 왔네요. 그가 엔진을 끄며 말했지만 차에서 내릴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네, 나는 갑자기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태워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을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말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님, 도연이 시작하며 차 안의 어둠 속에서 나를 보기 위해 살짝 몸을 돌렸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연기나 복수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으로서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중과 일에만 전념했던 수많은 세월 끝에 내 삶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생각은 동시에 흥분되면서도 두려웠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나는 두려움이 나를 멈추기 전에 대답했다. 그의 얼굴을 밝힌 미소는 희미한 빛 속에서도 보였다. 내일 저녁 식사는 어떠세요? 내일이요? 왜 기다리죠? 그가 간단히 물었다. 왜 기다려야 할까? 정말로 20년 동안 내 자신의 행복을 미루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내 필요보다 우선시했는데 왜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할까? 내일이면 완벽하겠네요. 나는 동의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내 문을 열어주기 위해 돌아왔다. 우리가 내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인생이 택한 이 낯선 경로에 대한 감사함의 물결을 느꼈다. 굴욕의 밤으로 시작된 것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무언가로 변모했다. 그럼 내일 뵙죠. 우리가 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다. 내일 봬요. 나는 이상하게 다시 젊어진 기분으로 반복했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내게 키스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러기를 바라는 나 자신에 놀랐다. 대신 그는 내 손을 잡고 입술로 가져갔다. 그 제스처는 어떻게든 구식이면서도 강렬하게 현재적인 느낌을 주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서연님.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안녕히 주무세요, 도현 씨. 나는 억누를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창문으로 도연이 차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내일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을 위해서도 이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은 거의 잊혀진 그리고 무한히 소중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 같은 이상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결혼식에서의 굴욕, 도현의 등장, 카페에서의 밤샘 대화, 우리가 함께 떠날 때 유나의 얼굴에 떠올랐던 충격의 표정.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내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약속을 확인하려고요. 저녁 7시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적대적인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박도현.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슴속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리고 유나에 대한 달콤한 복수는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우리의 저녁 식사는 여러 번의 만남 중 첫 번째였다. 도연은 내가 파트너에게서 바랄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 숨막히게 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하고 지배적이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보았다는 것이다. 정말로 나를 보았다. 불쌍한 미혼모가 아니라 자신만의 꿈, 욕망, 재능을 가진 완전한 여성으로. 민준과 유나는 결혼식 후 2주 만에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놀랍게도 아들은 돌아온 다음 날 내게 전화해서 혼자 찾아뵙고 싶다고 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긴장하고 거의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내가 가장 아끼는 꽃병을 깼을 때 이후로 그의 얼굴에서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다. 어머니. 그가 내 거실 소파에 앉으며 시작했다. 제가 사과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좋은 생각이 있었지만 물었다. 민주는 머리에 손을 얹었다. 어렸을 때부터 불편할 때 하던 제스처였다. 결혼식 때문에요. 유나가 어머니를 대했던 방식,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요. 그건 옳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수를 깨달았고 그것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말은 내게 큰 의미가 있어. 유나와 저는 신혼여행 동안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그녀도, 그녀도 사과하고 싶어 해요. 박도연 대표님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보고 그녀가 어머니를 완전히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나는 그 아이러니에 미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 그녀가 나를 존중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위해 부유하고 성공한 남자가 필요했다는 거구나. 민주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일 만큼의 양심은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가 어머니에 대해 말했던 방식, 어머니를 변호했던 방식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제가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깨닫게 했죠. 그는 용기를 내는 듯 잠시 멈췄다. 그런데 어머니와 그분은 아시잖아요? 정말로 함께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나는 그가 의심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물었다. 유나에게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복수 같은 거요. 나는 그의 질문을 숙고했다. 처음에는 그랬어.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도연 씨가 다가와서 우리가 함께 있는 척하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유나가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존엄성을 조금 되찾을 기회를 봤어. 그리고 그래. 그녀의 한심한 시어머니가 도연 씨 같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녀 표정을 보는 것은 만족스러웠지. 민주는 내 정직함을 받아들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짜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진짜가 되었어. 나는 계속했다. 도연 씨와 나는 우리에게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있고, 그건 좋아, 아주 좋아. 사실은 아들의 얼굴이 진실된 미소로 밝아졌다. 그거 정말 잘 됐네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하신 모든 것, 희생하신 모든 것 끝에 어머니 인생에 특별한 누군가가 생길 자격이 있으세요. 희생이 아니었어, 민준아. 나는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선택이었어. 망설임 없이 다시 할 선택. 그 순간 나는 아들과 나 사이의 역학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렸을 때 이후 처음으로 민주는 나를 단지 그의 어머니, 그를 돌보는 것으로 정체성이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완전한 여성으로 보고 있었다. 유나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해요. 그가 약간 불안해하며 덧붙였다. 제대로 사과하기 위해서요. 나는 그 제안을 고려했다. 내 일부는 거절하고 나를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민준을 동정심 많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키운 부부는 원한을 품는 것이 우리의 미래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초대에 응하겠다고 전해줘.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도연 씨도 함께 갈 거야. 민주는 안도하는 듯 얼굴이 환해졌다. 물론이죠. 사실 그녀가 그걸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해요. 그럴 거라고 확신해. 나는 작은 아이러니한 미소로 대답했다. 특정 나이의 여성들은 위험 있게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유나가 이제 내 남자친구를 더 잘 알고 싶어 하니 말이야. 민주는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일 만큼의 양심은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네가 보지 못한 것이 많았어, 민준아. 하지만 그건 이제 과거야. 민준이 떠난 후 나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단 몇 주 만에 나는 그늘에 밀려난 미혼모에서 꽃피는 관계를 가진 여성으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존경을 받는 여성으로 변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변모한 작은 복수 행위에서 시작되었다. 민준과 유나와의 저녁 식사는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덜 어색했다. 유나는 평소에 거만한 자신감 없이 눈에 띄게 긴장했다. 도연은 밤새 내 허리에 보호적으로 팔을 두르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상기였다. 어머님, 남자들이 와인병을 두고 토론하느라 바쁠 때 어느 순간 유나가 말했다. 결혼식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녀의 세련된 표면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며 그녀를 보았다. 왜 그랬니, 유나야? 왜 그렇게 잔인했지? 내가 내게 뭘 했는데? 그녀는 시선을 돌렸다.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아무것도요. 어머님은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마치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망설였다. 저는 항상 완벽한 결혼, 완벽한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나는 그 이미지에 맞지 않았지. 내가 말을 마쳤다. 미혼모. 모든 이야기가 전통적인 각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에 숨겨져야 할 무언가.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진정한 성실함으로 보이는 것으로 내 눈을 마주쳤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말한 것. 당신에 대해 퍼뜨린 잔인한 것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마치 당신이 미혼모인 것이 어떤 도덕적 결함인 것처럼, 그리고 놀라운 힘의 행위가 아닌 것처럼요.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니? 내가 물었다. 네가 나를 존중하기만 했다면 나는 결코 도연 씨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결국 나에게 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너의 잔인함이었어. 유나의 눈이 그 깨달음에 약간 커졌다. 두 분은 결혼식 전에 모르셨어요? 아니,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도연 씨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네가 하는 끔찍한 말들을 듣고 개입하기로 결심했어. 친절의 행위로 시작된 것이 더 큰 무언가로 변했지. 그녀는 진심으로 충격받은 듯 보였다. 그럼 두 분은 저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계획이 아니었군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유나야, 그날 밤 내가 나쁘게 보이는 데에는 도움이 필요 없었어. 하지만 아니, 계획이 아니었어. 그냥 우주가 신비한 방식으로 일했던 것뿐이야. 때로는 우리의 최악의 순간이 우리를 최고의 운명으로 이끌지. 그 후 몇 달 동안 도연과의 내 관계는 꽃을 피웠고, 유나와의 관계는 정확히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더 존중하는 무언가로 천천히 변모했다. 민주는 명백한 안도감으로 그 진화를 지켜보았다. 분명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여성 사이에서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 것을 행복해했다. 우리가 그 결혼식에서 만난 지 1년 후 조용한 일요일 아침, 도연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산책했던 그의 시골집 테라스에서 아침 식사 중에 내게 청혼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서연님. 그가 내 손을 그의 손 사이에 잡고 말했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성공은 있었지만 진정한 목적은 없었어요. 당신은 내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이미지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정신, 본질 때문에요. 눈물을 글썽이며 나는 승낙했다.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남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보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약혼을 발표했을 때 유나의 반응은 거의 희극적이었다. 충격, 질투, 그리고 나를 위해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뒤섞여 있었다. 정말 멋져요, 어머님. 그녀는 결코 눈까지는 닿지 않는 그 긴장된 미소로 외쳤다.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계셨는데. 그래, 유나야.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중요한 것은 그 놀라움에 열려 있는 거야. 판단과 편견에 갇혀 있는 대신에 그녀는 얼굴을 붉힐 만큼의 양심은 있었다. 우리 결혼식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축하였다. 민주는 도연의 들러리가 되었고, 놀랍게도 유나와 나는 그녀의 존재가 그날을 망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정중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피로연 동안 우리가 부부로서 첫 춤을 추고 있을 때 도연은 몸을 숙여내 귀에 속삭였다. 내가 당신에게 나와 함께 있는 척 해달라고 부탁했던 첫날 밤 기억나요? 나는 모든 것을 바꾼 그 순간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가 내가 내 존엄성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고, 내가 다시 내 마음을 찾기 시작했을 때였죠. 그가 대답했다. 잔인한 며느리에 대한 작은 복수행위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함을 느끼며, 때로는 가장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해 약간의 연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단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찾고 있는 줄도 몰랐던 행복을 찾는 것이에요. 때때로 나는 여전히 민중과 유나의 결혼식 그날 밤을 생각한다. 내가 느꼈던 굴욕, 고립, 분노.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순간을 상처가 아니라 전환점으로 본다. 유나가 나를 깎아내리려 하지 않았다면 도연은 결코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있는 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속해 있는지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은 이상한 유머 감각이 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굴욕으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의 가장 낮은 순간처럼 보이는 것이 단지 우주가 우리를 가장 큰 기쁨을 찾기 위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배치하는 것일 수 있다.
우리 결혼 2주년에 도연과 나는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다. 민준과 유나의 결혼식처럼 과시적인 쇼와는 매우 다른 우아하지만 아늑한 축하였다. 거실이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나는 잠시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유나를 발견했다. 민준이 그들을 위해 음료를 가지러 갔고 그녀는 그의 존재 없이 이상하게 취약해 보였다. 그녀의 시선에는 존경과 아마도 약간의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내가 손님들과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샴페인 2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건배하죠. 나는 잔을 내밀며 제안했다. 유나는 놀란 듯 보였지만 음료를 받았다. 무엇을 위해 건배하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배운 교훈들을 위해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미소가 그녀의 평소 조심스럽게 구성된 표정을 대신했다. 확실히 배운 교훈들이죠. 우리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아세요? 유나가 마침내 말했다. 저는 예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안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결혼, 완벽한 가족, 완벽한 집, 모든 것이 특정 각본을 따르는 거죠.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멈췄다. 하지만 어머님과 도연 씨를 보면서 두 분이 만난 방식,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진짜인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제가 믿었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갖게 됐어요.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각본을 거의 따르지 않아.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놀라게 하며 결론 지었다. 어머님과 도연 씨는 민준 씨와 제가 여전히 만들려고 노력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진짜인 무언가요. 그것은 유나에게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었고 나는 아마도 그녀가 마침내 성숙하고 있으며 나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게 만들었던 독성적인 태도들 중 일부를 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인 것은 시간이 걸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지.